갈라치기로 예. 권력을 유지하라. 계층 간 이간질 시켜갖고 갈라치는 거잖아요. 이 갈라치기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필수이기도 하죠.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극좌, 극우, 뭐 경상도, 전라도 70년대 이후에 정치인들이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죠. 활용하고. 그랜드마스터북 10대를 위한 군주론 수업 김정진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또 군주론 엄청 핫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 상황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네. 이 청소년들한테 이 정치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문장을 뽑아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그렇죠. 얘기 들어볼게요. 네. 군주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키아벨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문장을 꼽았냐면 마키아벨리가 악마라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네. 그런 마키아벨리즘이 사실은 오해 아닌 오해. 이런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마키아벨리가 악행을 저질러야 된다. 군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키아벨리를 알고 나면 그게 오해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마키아벨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를 사실 알아야지 이 군주론의 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에드워드 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역사가의 인생을 알아야 된다. 마키아벨리를 보면 태어나 보니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환경이란 것은 자기 가정 환경도 있지만 사회적 환경. 피렌체에서 태어났거든요. 르네상스의 발상지가 피렌체인데 이 마키아벨리가 태어날 때 르네상스의 절정기였습니다. 가정 환경을 좀 보면 집은 못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책 수집을 좋아했어요. 마키아벨리가 로마사라는 책을 되게 읽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책 살 돈이 없으니까 그 출판사 사장을 찾아가요. 이 책을 진짜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겠다. 대신에 돈을 주지 말고 책을 달라. 그래서 그 책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이제 마키아벨리한테 사실은 그 로마사의 책이 이 군주론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 로마사의 책을 보면서 민주공화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렌체에서 자랐잖아요. 자유의지. 여기에서 보면은 마키아벨리는 악인이 아니라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살았던 그 피렌체라는 곳은 예술과 문화가 흐르고 자유가 흘렀기 때문에 그 자유를 되찾고자 그리고 군주란 도대체 무엇이고 권력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은 바로 29살 때 피렌체에서 제2서기장을 뽑는 선거가 열렸는데 거기 출마를 한 겁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당선이 돼요. 그래서 29살 때 이 마키아벨리가 피렌체 2서기국의 서기장이 됩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거기에 임명되고 15년 동안 44살 때까지 뭘 했냐면 상대국에 가서 외교를 펼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15년 동안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 다 만났어요. 네. 그리고 정치 체제도 이때는 정치 이 체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수많은 정치 체제와 수많은 유형의 군주들을 다 만나본 거죠. 그러면서 군주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잘 지나오다가 44살 때 정권이 바뀌어요. 갑자기 그 메디치 가문이 쫓겨났다가 다시 그 피렌체로 들어와서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 사람으로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잘려요. 그리고 거의 유배를 당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군주론을 쓴 거예요. 그리고 군주론을 쓴 이유가 새로 이 피렌체를 장악한 로렌초라는 군주한테 이 책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헌정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군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권력은 이렇게 작동을 하니 제가 이 방법을 이 책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나를 다시 피렌체 정부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쓴 책이 사실은 이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써놔요. 피렌체가 그동안 굉장히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피렌체가 자국군을 꼭 육성을 해달라. 그 얘기가 있고요. 우리의 자주국방과 통일을 완성해달라.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책이 끝나요. 네.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그 다음에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군주론은 악행을 저질러라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마키아벨리의 삶과 그리고 이
텍스트를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마키아벨리는 그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애국심이 발로해서 쓴 책이 이 책이다. 군주론이다. 사실은 이제 악행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군주에 대한 생각 이런 게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관념 자체가 약간 성악설에 기반한 것 같거든요. 왜 마키아벨리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군주의 이상, 군주는 이렇게 선하게 행동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뒤집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15년 동안 군주들을 만나봤더니 이상을 추구하는 군주는 국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더라.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현실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는 군주만이 지속 가능한 국가를 건설하더라. 이 군주론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관념에 대해서 엄청 동의한다 해도 약간 슬퍼지는 게 이거에 대해서 상징하는 실제 인물로 보면 그러면 그 리더가 이상형의 리더이고 그 리더가 옳은 리더인가? 또 좋은 결과를 냈나 하면은 또 yes or no인 것 같긴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군주론을 잘못 읽으면은 독재자가 나오는 그쵸. 거예요. 네. 독재자들이 사랑한 책이 군주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폴레옹을 보더라도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프랑스 혁명은 뭐예요? 그 왕이 모든 걸 독점해갖고 독재 정치를 펼치는 거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엎어버린 거잖아요.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갔잖아요. 이후에 나폴레옹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가 권력자가 돼요. 자기가 독재를 또 펼칩니다. 나폴레옹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히틀러도 군주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고 그거에 근거로 삼는 거예요. 군주론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쵸. 또 다른 지역을 점령했다. 그래 완전히 파멸시켜야 된다라고 네.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왜 군주론을 좋아했냐면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설명을 해줘. 근데 다만 오해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악행을 저질러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 앞마디를 빼고 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공공의 목적일 때, 공익에 부합할 때 악행을 저질러도 된다라고 했는데 독재자들은 그 앞마디는 빼버리고 군주는 악행을 저질러야 된다고 마키아벨리가 얘기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이 약간 그런 문장인 거죠. 맞아요. 이 책은 부당한 오해와 더불어 마르지 않는 경탄의 보고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이 문장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자기가 직접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거예요. 이 책이 조금 잘못 읽으면 굉장히 오해를 받을 것이다. 더불어서 거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제대로 읽으면 마르지 않는 경탄의 보고가 될 것이다. 실제 그 책이 출간된 지 50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계적인 뭐 인문 고전이 됐고 뭐 하버드든 서울대든 다 필독서로 지정한 거죠. 마키아벨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인데 갈라치기로 예. 권력을 유지하라. 우선은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갈라치기가 이간질이잖아요. 계층 간 이간질 시켜갖고 갈라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재선이 됐는데 해리스하고 그 대선에서 붙었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정신병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편을 확실하게 갈라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군주론에서 얘기하는 이 갈라치기는 뭐냐면 당시 피렌체를 보면 상류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수인 시민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층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사실은 군주 로렌초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자, 이런 계층들이 있다.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상류층이다. 그리고 시민계층은 더 조심해야 된다. 왜? 시민층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시민계층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정책을 펴줘야 된다. 다만 상류층하고 시민층이 붙으면 거대한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계층 간 이간질도 좀 시키고 대립을 시키면서 권력을 잘 유지를 하되 시민계층한테 더 잘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치기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필수이기도 하죠. 네. 왜냐면 내 편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극좌, 극우, 뭐 경상도, 전라도 이것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정치인들이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죠. 활용하고.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시민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마키아벨리는 오래전부터 예측을 한 거죠. 말을 듣고 보니까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해요. 필연적으로 어쨌든 편은 나눠져 있고 이 편이 공존하고 있는 게 그냥 사회고 하나의 우주다. 아, 두 번째 문장 이제 아까도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이것도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로렌초, 군주는 과감하게 악행을 결심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그 악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의 목적일 때만 실행해야 하는 거야.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악행을 저지르면 넌 파멸하고 말아. 그걸 명심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군주론이 악마의 책이라고 사실 소문난 게 이 악행.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때 군주라는 사람들은 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행을 저질러도 된다라고 이렇게 군주론에 써 있어요. 이게 서양 문명에서 계속 내려왔던 이 국가의 원리, 그다음에 군주의 어떤 지도자적인 자질을 얘기하는 책이 바로 플라톤의 국가론이거든요. 이제 그런 책들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군주는 선하고 이상적인 군주를 딱 그리잖아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야 그거 다 이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딱 까버리잖아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를 들면은 이방원 사례가 이 사례에 딱 맞아떨어져요. 이방원은 우리 조선의 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성계였고 아버지를 도와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열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선조께서 철퇴로 내려쳐갖고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악행을 저지른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성계가 이방원한테 세자를 안 시키고 그 동생 이방석을 세자를 주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도 죽여버려요. 그 형제의 난을 거쳐갖고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마키아벨리는 악행은 단번에 선행은 천천히 오랫동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요, 이방원은. 그렇게 정권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우선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나눠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세금을 감면시켜요. 훌륭한 정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펼칩니다.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원이가 좋은 정치를 했고 나중에 이거를 자기 아들인 세종대왕한테 그대로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것들 이방원이 그렇게 훌륭하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탄탄하게 세종이 또 제위했던 거거든요. 조선의 르네상스가 사실은 세종대왕부터 출발이 됐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이방원이에요. 군주의 그런 이면적인 부분을 이방원이 잘 알려준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사실 악행이란 게 리더랑 병치 안 되는 것은 리더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것은 곧 선행을 행하는 사람 악행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공식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리더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분들도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행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군주라고 하면 그리고 많은 성과를 냈던 분은 단연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실제로 굉장히 훌륭했었어요. 근데 세종대왕조차도 그 역사를 보면요 단호하게 처벌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군주란 것은 자기가 인품이 아주 훌륭하고 용서해주고 싶지만 법이란 게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단호하게 정적을 또 제거하기도 하고 실제로 세종대왕조차도 그 소현왕후 굉장히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방원이 외척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소현왕후의 아버지를 영의정까지 딱 올린 다음에 죽여버려요.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그럼 가서 따질 수 있잖아요. 세종대 안 따졌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이제는 군주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행을 저지를 때도 있어야 된다. 최근에 제가 한 사례를 드리면 이거죠. 작년 그 겨울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화생방 핵사령관이 테러로 폭살을 당했습니다. 직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우리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럼 결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닙니까? 왜 젤렌스키가 그랬을까? 왜냐면 러시아에서 화학무기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당한 걸 보복하는 거죠. 악행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행이란 것은 국가 단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리더가 됐을 때 악행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다. 제 책에서도 나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 군주는 반드시 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면은 국민들의 미움과 경멸을 받잖아요. 그럼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한번 또 봐보도록 할까요? 군주는 국민에게 인색해야 한다. 잠깐의 인기를 얻으려면 관대하고 지속적인 인기를 얻으려면 인색해야 한다. 군주는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그러니까 무상복지를 계속 해줘요.
그런 나라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재정 파탄에 이르잖아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재정 파탄이거든요. 왜 로마가 재정 파탄에 이르렀냐? 바로 빵과 서커스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스라는 그 호민관 권력자가 시민들한테 빵을 그냥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욕구는 한도 끝도 없잖아요. 빵을 나눠주니까 다음에는 와인도 주세요. 와인도 무료로 주기 시작했어요. 와인을 먹으려면 고기가 필요하잖아. 고기도 무료로 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빵과 와인과 고기를 무한정으로 무료로 주니까 재정이 파탄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로마가 망해요. 여기서 인색함이란 것은 군주는 아껴 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정 자원, 국가의 예산을 아껴 쓰라는 거죠. 현대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보면은 석유가 펑펑 나잖아요. 펑펑 나니까 그 차베스라는 대통령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까지 모든 걸 공짜로 해줬거든. 근데 나중에 석유값이 120달러에서 20달러로 폭락을 해요. 못 주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게 군주는 인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인색함이란 것은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도 인색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또 뽑아봤는데 국민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네. 군주가 두려우면 사람들이 군주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벌이 매우 두렵기 때문이다. 네. 이것도 참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를 보면 바로 이 군주론의 모델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네. 그럼 체사레 보르자는 교황의 아들이에요. 그 교황이 알렉산드르 6세인데 알렉산드르 6세는 완전 폭군이었어요. 땅을 거느리고 여자도 많이 거느리고 재산도 막 강제로 뺏고 굉장히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체사레 보르자예요. 성향이 비슷했어요. 근데 그 알렉산드르 6세가 교황령이 있던 그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체사레 보르자를 이제 장군으로 임명해갖고 야 체사레 보르자 갑니다. 가서 실제로 땅을 많이 넓혀요. 그러면서 그 작은 나라의 영주들이 체사레 보르자의 참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체사레 보르자가 20대였거든요 그때.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원래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장군들이 체사레 보르자 저대로 뒀다가는 나중에 우리도 죽일 것 같은데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장군들을 4명이서 반란 모의를 한 겁니다. 체사레 보르자 우리가 치자 먼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마키아벨리가 외교관이었잖아요. 본국에서 간첩 스파이를 통해 갖고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마키아벨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때 하필 마키아벨리가 체사레 보르자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장군들은 체사레 보르자를 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체사레 보르자한테 기뜸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체사레 보르자가 씩 웃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체사레 보르자 그 장군들을 한 명씩 찾아가요. 무릎 꿇고 빕니다. 아, 장군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혈기왕성해서 저지른 실수입니다. 한번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4명한테 전가를 보내서 제가 오늘 한번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인과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하죠. 그리고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요. 딱 열리는 순간 어때요? 자객들이 확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순식간에 4명의 목을 팍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완전 싹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로마냐 지역을 다 정복을 해요. 근데 군사적으로 정복했지만 그 여전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사레 보르자가 자기가 아끼는 레미로라는 사람을 거길 보내요. 보내서 기존 세력들의 우두머리들을 다 목을 쳐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악행을 계속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냐에 살던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한 거야. 나중에는 이 원성이 레미로로부터 체사레 보르자로 가는 거야. 체사레 보르자가 다 시킨 거야. 우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체사레 보르자가 그 말을 딱 듣습니다. 네. 멀리 있다가 말을 타고 밤새 달려와가지고 레미로를 딱 만나요. 레미로는 활짝 웃어요. 죽으니 군주가 나를 보러 왔구나. 내가 고생하니까 격려해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체사레 보르자가 보자마자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몸을 갈라버립니다. 반토막을 내서 광장에다가 전시를 해요. 그리고 체사레 보르자가 거기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민들이 나오면서 그걸 본 거야. 공포를 느끼면서도 체사레 보르자한테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가 이 체사레 보르자를 모델로 본 거예요. 아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는구나. 이런 잔인한 면도 권력을 장악할 때는 꼭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를 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은요, 부하들한테 굉장히 인자했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 난중일기를 보면 탈영 병사를 어떻게 했냐면 다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장군들, 그 다음에 위대한 군주들은 사랑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 작가님에서 또 설명해 주실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얘기도 한번 하고 싶어요. 뭐냐면 군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 신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 이게 군주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저것도 해드리겠습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 경실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있어요. 최근에 가장 높았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몇 프로냐면 58%밖에 안 돼요. 제일 낮았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18%예요. 왜 이렇게 낮았냐면 IMF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약속, 군주의 약속이란 것은 다 지키는 사람을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 자기 때까지만 해가지고 나는 인기 받고 나 죽으면 끝. 이런 군주는 안 되잖아요. 왜? 트럼프도 그래요. 트럼프가 지금 재선했지만 초선 때 공약 이행률이 23%밖에 안 돼요. 이런 걸 보면 이 마키아벨리가 정확하게 현실을 꿰뚫은 거죠. 이것도 약간 수단과 목적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쵸. 약속은 또 수단이고 지키고 안 지키고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의 목적은 권력 유지다. 군주론의 원서를 보면 헌정사에서 시작해요. 로렌초라는 군주한테. 그걸 준 이유가 뭐예요? 군주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모든 걸 다 아니까 이 책을 쓴 거고 나를 다시 피렌초로 불러주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주의 현실판 악행들, 그 다음에 그런 권력 유지 방법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현 상황에서 한 권의 책을 추천한다 그러면 저는 군주론입니다. 이 군주론을 통해서 정말 이 권력자가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을 선거 때 안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와 권력의 본질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10대를 위한 군주론이죠. 이것도 되게 의아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10대를 위한 군주론을 썼던 것은 그동안 읽었던 사람들이 거의 지식인들이거나 성인들이 읽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군주론 해설서도 몇 권이 나왔어요. 그조차도 어려워요.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사실은 정치와 권력이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자기 인생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프롤로그에 썼던 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책을 통해서 정치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제가 썼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치 과목을 다 가르쳐요. 히틀러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독일 사람들이 거의 종교로 히틀러를 믿을 정도로 히틀러가 악행을 엄청나게 저질렀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다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아이들한테 정치를 가르쳐. 이렇게 해서 정치 과목을 배우거든요. 히틀러를 위한 군주론 수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통해서 자유의 중요성,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키아벨리가 로렌초라는 군주한테 조언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군주의 아주 더러운 추악한 진실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려고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자유를 지키는 거, 그다음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10대들이 자기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좀 큰 방향을 그리는데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10대를 위한 군주로서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